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2월 26일 좀 새벽 1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부동산 경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신생아론 던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 좀 혼동스럽기도 한데 발표상으로는 일단 계속 그 서울 주택 가격 하락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하락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 말 3월 들어가면서는 조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신생아론에 대한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게 약간씩 늘기 시작했고 그런 거를 보면 3월에는 조금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좀 미약하면은 4월에도 5월 이 정도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좀 상승 기류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이 여전히 약하다는 건 뭐 다 느끼실 거고, 다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투트랙을 써가지고 총선이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혼돈스럽긴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한은이 22일 날 금리를 동결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창용 총재가 그 간담회 속에서 어떤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좀 꽤 있습니다. 그걸 좀 해석해 드리고요. 일기 신도시 시장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참, 그리고 여주 이천 이쪽 일대 GTX 효과도 있고 또 강세가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거 시장 분석은 중간에 한번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다는데 늦어서 죄송하고, 일기신도 시장 여전히 안개 속 이렇게 돼 있죠. 좀 시장 현황 체크하도록 할게요. 일기신도시 여전히 무슨 렉이 통계 내는 한국 부동산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제 말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 서울 아파트 시장 이렇게 여러 개가 써 있죠. 왜 여러 개가 써 있냐면 요거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서울 아파트 시장,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DSR, PF 문제를 조금씩 좀 타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한은 총재가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2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한은 총재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여기 보시면 통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나빠 서로 상쇄했다. 소비가 나쁜 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수출은 나중에 좋아질 수 있지만 소비가 안 좋아지면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따져보면 그게 또 부동산에서 출발했죠. 이자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또 경제에 어떤 좋지 않은 신호는 분명합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향후 3개월 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했다. 표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6월 달에 6개월 동안 금리 인상하기 힘들다고 이미 이창용 총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9월 가야 될까 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CPI나 PPI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또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실제로 지금 어느 언론들이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또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자,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볼까요? 보면 이제 앞서 통화 정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 상승을 자각할 수 있다고 경계했는데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걸 알고 있죠. 부동산에 자꾸 버블이 생긴다. 자금이 흘러간다. 돈을 풀어봤자 경제에 돌아가지 않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 예전에 어떤 그 발표했던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느는 금리 쉽게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업 대출도 부동산 관련해 대출이 쏠려가고 있고 이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년간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보면 부가 창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치하는 분들한테 맡겨보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주위에 많이 서로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돈 흐트러 쓰고 잘못된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부든 간에. 통화 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를 내릴 시점이 되어 내릴 때
부동산 가격이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안정 정책을, 재정 총화 정책 있죠? 재정 정책을 정부가 돈 푸는 거, 특례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론 이런 거 없어야 그나마 부동산의 어떤 신호가 정확하게 주택 가격 부양을 안 하겠다는 신호가 와야 이게 제대로 간다는 걸 이미 몇 년간 배운 레슨 교훈이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함부로 정부에 협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기구죠.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다음은 이제 일기 신도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게 이제 1월부터 이게 2월 13일까지인데 2월 8일까지예요. 이게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텀이 좀 있었고, 요 2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써놨죠. 2월 8일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그 뒤죠. 한 열흘 2주 돼 가는데 여기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분당 약합니다. 많이 약하죠. 이때만 못하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분당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재건축 조합장이나 리모델링 조합장 하시던 분들이 이미 그 2월 5일 날 또 그 시행령 예고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냥 다 지자체에다 위임하는 형태고 약간의 어떤 투명성과 로드맵이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해서 이거 기다리다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 단지들의 조합장님들은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계시거나 또 주민들이 먼저 알면 그냥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더 빠르니까. 일기신도시법 그거 총괄 마스터 플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나온 걸 가지고 또 디테일한 그 로드맵 만들고 구체적인 세부안 만드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게 뭐 쉽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일산 동구도 볼까요? 이미 시장에서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12월부터 일기신도시법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아주 묘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한 것들이 2021년 최고점에서 상승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락으로 나오잖아요. 부동산 지표상. 그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상승이 불과 한두 달 전에 좀 내렸던 거, 연말에 좀 내렸잖아요. 내린 거가 신생아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2월 달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2월 달 모습이 약해요. 약하고 3월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 표현하죠? 이사철을 앞에다 둔 기사들이 좀 나오죠. 그게 뭐 효용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제가 볼 때 데이터로 봐야겠죠. 우리 파월처럼 여러분도 같이 그 데이터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조금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도 좀 탐방하고 좀 정보를 좀 받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서구는 어때요? 더 많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죠. 분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락 거래가 많습니다. 투자한 분들이 많거든요. 갭 투자를.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조정기 직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호재에도 이 반등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쓰레기 통계가 되려 하는가? 이 세 번째인데, 한국 부동산 통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시겠지만, 어, 지세 좀 서치해 보시면 이런 기사 보실 거예요. 송파 구만 상승. 송파 구민들한테 뭐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송파구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상승한다고 기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받고 싶어서 호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급한 분들은 더 그렇죠? 이게 시장에 한국 부동산원이 잘못된 데이터를 주니까 시장이 혼동스러워집니다. 매수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걸 사고 싶은 매수자들도 다가서지 못하고 매도자는 팔지 못하는 아주 정말 좋지 않은 통계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잘못하면 이게 쓰레기 통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실까요? 제가 이제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은 KB라고 그러죠. 알립인데 제가 잘못 썼는데 알립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알립이에요. 매매가격 변동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파구만 0.0뭐1 이렇게 올랐어요. 2 가려고 그러죠. 0.015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4구도. 그러면 이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나왔냐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된 걸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부동산 통계 잘못됐다고. 송파구 매매 국토부 거래 여기 보시면 날짜 있잖아요. 요 2월 4주간 그 데이터가 2월 12일부터 19일간의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2월 12일이 요 시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19일이에요. 이 모습이 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상승이 될까요? 그냥 단순 평균으로 해도 여러분, 그쵸? 두 개 상승이고 세 개 하락이고 이거 쉽지 않죠.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통계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보도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모양을 봤는데 결국은 또 이상한 어떤 통계를 내가지고 기자들 기사거리 만들어주고 도대체 뭐 기자분이 뭐 동생일까요? 정말 이거 여기 보시면 요게 2월 10일부터 19일간에 거래된 거 딱 6건이에요. 송파구에. 그게 뭐냐면 잠실 S 리센치들이 신생아론 터지면서 약간 회복했거든요. 송파구에 이때 요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금액이 또 한 90% 85% 넘어갑니다. 연말에 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임계점이라든가 못 쫓아가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보시면 금액대가 어때요? 8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만 이제 그 잠실동의 트리지움만 19억 9천. 근데 지금 호가들이 21억, 22억, 23억 이렇거든요. 그 갭이 있잖아요. 1, 2억.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통계는 여전히 방향성만 보지 믿을 만한 데이터가 못 된다. 정말 쓰레기 통계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부동산 통계에 넣는 나라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자,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 금리 인상 왜? 지금 어제 그제 금리 0.2, 0.3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4대 은행 거의 올린다고 벌써 나왔고요. 이 기억을 더듬으시면 여러분 10월 달 있죠. 작년 10월 달에 50년 주담대 나오면서 막 대출이 막 증가하니까 금감원에서 뭐 갑자기 나서 가지고 여론 비판도 많았죠. 이거 뭐 젊은이들을 노예를 만드는 거냐. 이 비싼 집값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정부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경제 수장들이 50년 주단대를 없애고 40년을 했는데 그것도 뭐 욕먹고 있죠, 사실은. 30년이 전 세계가 공통적이고 50년은 거의 안 쓰는데 50년은 이제 주로 이제 취약계층 쪽에다가 조금 신용 보강을 해주면서 해주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금리를 왜 올릴까요? 이미 금융기관과 정부 금융당국자들, 금감원 금융위원과는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다 인지한 상태인 거예요. 적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신생아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 대환대출 이번에 금리 나오면서 뭐 서로 경쟁적으로 금리를 좀 낮췄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낮췄는데 다시 경쟁적으로 올리는 듯이 좀 이런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뭐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더 이상 갔다가는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는 뭐 예감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스트레스 뒤에서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은 별로 크게 못 느끼겠지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이제 매수자들한테. 왜냐하면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60% 이상이 대환대출의 개념이고 신규 매입이 23%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더 유지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도 들어왔어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6개월, 1년 금세 가잖아요. 내년부터 100%씩입니다.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되고 너무 시장 상승 그쪽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기준선을 밑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약간 밑에 쪽에 가 있습니다. 언제 추석 이후부터. 추석 이후 가족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판단됐겠죠. 그러니까 상승 거래보다는 하락 거래가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듬을 건 110 대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110 대책 나왔을 때 이 효과가 이런데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가고 상승 모드로 바뀐 거는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래서 우리는 3월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 힘이나 효과는 좀 미약할 거라고 보고 총선 이유가 변수가 많은데 많아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CNBC 요새 보도가 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2월 4일인데요. 최근은 아니죠. 벌써 뭐 한 15일, 20일 지났네요. 20일 지난 건데 추세입니다. 추세. 그리고 제가 가끔 보는 그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미국의 유튜버 그걸 자주 보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고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러가 잘 안 되고 CNBC 상을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종류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전체는 이 유색이에요. 전체의 CNBC의 그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낮춰지는 것 같다가 또 올라가고요. 그래 보시면 이제 산업 분야가 있고 요 부분 이제 주택 분야고 이게 오피스예요. 오피스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오피스 아니나 다를까 연체율이 정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3년도 1월에 연체율이 1.5%인데 지금 몇 프로예요, 여러분? 6%예요. 이거 제가 볼 때 분명히 가셔야 될 거고 최근에 보도에 나왔죠. 그 일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판매한 맨하탄 일대에 투자한 게 뭐 회수액이 0원 이래가지고 좀 피해 보실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부정적인 요소죠,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이 완벽하게 어떤 부동산 시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얘기처럼 쉽게 안 내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믿거나 말거나 말씀드릴게요. 하는 총재하고 어디 어디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팩트는 아니고요. 뭐 사람을 통해 들은 거니까 하는 총재하고 파월하고 이제 그 국제회의에서 만났잖아요. 최근에 만나서 파월이 물어봐죠.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가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물론 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파월은 이미 2%를 안 찍으면 우리는 안 내린다라고 몇 번 천명을 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내리라고 하는데 지표가 둔화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파월 말대로 CPI, PPI가 다시 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오페크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살살 나오잖아요. 유가가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직 변동성이 많습니다. 어떤 전쟁도 다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현금 잘 챙기시고 쭉 가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기사가 나와도 뭐 특별히 흔들리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르는 데는 제한적이고 내려가는 거는 저는 아직은 제한의 폭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 언제 사야 돼요? 교수님 이러는데 여러분 언제라는 개념보다 어느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분명히 올 한 해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회가 올 텐데 그 조정기에 가격을 이미 잘 정해 놓으시고 내려가면 또 바로 못 사요. 제가 재작년에도 연말에 막 될 때 능력이 되시면 사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많이 안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메일이나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집 사신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뭐 상담 주시고 뭐 어떤 것도 얘기하시면 아 그건 사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은 언제든지 사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적정한 가격이 아니죠, 여러분. 뭐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그래서 갭 투자한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더 큰 바보.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요. 그걸 사잖아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 큰 바보가 아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론이라는 걸 던져버려서 9억 이하의 주택에서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예측하시고 또 요즘 들어서
4월에 뭐 토지 거래하고요. 끝나면 뭐 서초 강남 사구에 지방이 유입된다 뭐 이런데 그 한두 푼인가요, 금액이? 뭐 그런 요인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재작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진됐고 지방에서도 정리한 분들 뭐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외지인 비율이 10% 20%니까 그거 갖고 시장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번 주 여러분 그 아직도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올지 날이 갤지 모르겠는데 비 올 때 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운전 조심하시고 또 그리고 또 전철 이런 데서 뭐 잘 좋은 마음으로 다니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다주택자분들 만약에 뭐 집 10개, 20개 갖고 계시면 유동성 확보하실 타임입니다. 지금 약간 많이 올라와서 더 치고 올라갈지 다시 조정받을지 좀 혼동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차익이 있다라면 차익 실현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그런 거를 귀담아서 뭐 왜 차익 실현이란 말이 있겠어요. 욕심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